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있을 법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의 아주 센스 있는 기지로 버스 내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떤 범인을 어떻게 잡은 걸까요? 자, 먼저 허주연 변호사. 자, 저 뒤에 제 사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버스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얼굴 노출 때문에 좀 불러 해놨는데 앞엔 버스 기사님인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승객분인데 손가락으로 이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상황, 버스 내에서 일어난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버스 기사와 승객이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의 하반신을 몰래 찍는 사람을 체포한 그런 사건입니다. 버스 안에서요? 네, 이 오. 버스를 승객이 탔는데 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장면인데 오. 다른 사람의 하반신을 몰래 찍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112에 문자로 신고를 한 겁니다. 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버스 기사에게도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오. 경찰이 이 신고 내용을 보고 어디에 버스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멈출 정류장에 저렇게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기사가 다른 승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렇게 경찰을 먼저 태우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로 그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지숙 기자, 그런데 저 영상 보면 버스가 도착도 하기 전에 경찰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맞습니다. 이 승객이 문자로 해당 내용을 신고를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찰들이 이 버스 노선을 확인을 해서 이 버스가 다음에 어느 정류장에 내릴지를 미리 알고 버스를 순찰차 5대를 즉각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정류장에 숨어서 기다렸는데 그 사이 신고자는 버스 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언지를 했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이 버스 기사가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에게 이 버스가 맞습니다라고 수신호를 보내서 야. 즉각 버스 안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겁니다. 야, 진짜 이 모습 보니까요. 마치 경찰관분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 그리고 그 안에 승객까지 거의 원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인 입장에서 보면 와, 갑자기 경찰이 오니까 왜 경찰이 거기서 나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화면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 좌석 밑에 몰래 숨어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혹시 상황이 숨어서 몰카범이니까 다 뭐 경찰 오는 것도 모르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혹시?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딱 눈치를 채니까 자기가 불법 촬영한 사진 그 증거물 영상이랑 사진들을 삭제하고 있었던 와, 겁니다. 그 시간에요. 네, 참 못났습니다. 경찰이 가서 휴대전화 이리 주세요 했는데 의외로 이 범인이 휴대전화를 순순히 내줬다는 거예요. 오. 그 휴대전화를 보니까 아무 영상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고 휴대전화 한 대 더 있죠? 라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로 휴대전화를 2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은 뭐 나쁜 짓 한 거 찍힌 거는 자기가 숨기고 네. 그 뭐 없는 거 빈 휴대폰만 이렇게 준 거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약간 상습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것 수도 같기도 있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이 가끔 이렇게 현장에서 잡히는 이 몰래카메라 촬영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휴대전화 2대 가지고 다니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경찰이 기지로 바로 눈치를 채고 나머지 하나를 더 제출을 받았더니 그 안에 불법 촬영한 사진 영상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하. 그래서 용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 사고 있으면 우리 허주연 변호사가 참 친절하게 매번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몰카범으로 딱 걸린 몰카범 어떻게 처벌받아요, 그러면? 카메라 등 불법 촬영으로 지금 처벌받게 성폭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야.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발각될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아직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럼요,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상습범이라든가 전과가 이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런데 네. 좀 아까 이제 설명해 준 것 중에 112에 이제 문자로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핸드폰 문자 보낼 때 핸드폰 번호 위에다 적고 이제 내용 적는데 그 거기다가 112 적어서 문자 보내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112로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문자의 경우에도요. 이 서울 센터로 먼저 접수가 된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로 해당 문자가 전송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신고 상황이지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또 바로 옆에 용의자가 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일 때 이렇게 문자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또 보이는 112 캠페인 똑똑이라는 시스템이 또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신고자가 전화기 숫자 버튼을 이렇게 똑똑 누르면 경찰이 소리만 듣고 아 지금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해를 하고 현장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 서비스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구 시장님, 저는 112에다가 이제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 또 이거 문자 쓸 여력도 안 되면 똑똑하면 또 신고되는 것도 처음 알았고 진짜 언제 어디서든 무슨 나쁜 짓 하면 바로바로 잡히겠어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이제 시민들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112를 문자를 해서 공조를 해서 이렇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찾기 위해서 이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7년, 2012년 버스 몰카범 이렇게 해서 많이들 잡혔어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몰카범 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그 시민의 민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버스에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기사님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일 목적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희롱범이나 성추행범들은 앞으로 자신들은 절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런 그 CCTV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보면 이 버스 안에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버스를 타시더라도 혹은 버스가 아니라 뭐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타셨을 때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112에 전화뿐만 아니고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많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자, 미국에 체류하던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1년여 만에 지난 주말 귀국했는데요. 자, 주말 지나서 정치권에서는 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우리가 처음에 보긴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던 공항 모습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본인도 조금 놀란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추산 1,5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 짙은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등장한 이 전 대표는요, 이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은 다음에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은 모습인데요. 곧바로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팬클럽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손 피켓과 부채, 조금 전 보신 현수막 같은 것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바다로 함께 갑시다. 바다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함께 갑시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서른 유년찬 등 의원들도 이 전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마중을 나왔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별칭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중근엄, 엄중낙연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엄중근엄치고는 이 공항에서
상당히 뼈 있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민희숙 기자가 설명한 대로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분은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쓰는 굉장히 신중하신, 그래서 시중에는 엄중낙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냐라는 건 본인만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당의 상황과 그 다음에 당이 얼마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김준일 에디터. 귀국하는 날이니까 의뢰하는 인사말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와, 예상을 상당히 많이 뛰어넘었어요. 예. 그 장소를 딱 이렇게 가리면은 대선 출정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큼 굉장히 강하게 마이크까지 잡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스타일이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본인의 캐릭터도 엄중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네.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총리가 경거망동하고 쉽게 발언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당 당대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은 강하게 발언하겠다, 싸울 땐 싸우겠다, 이런 어떤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5선 의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도지사 했죠. 총리 했죠. 당대표 했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나요? 제가 보기에 하나밖에 남은 건 예,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대선에 도전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충돌 아니면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당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극렬하게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이번 그 기자회견으로 이제 인사로 이제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관련해서 더 정확한 거는 이종우 실장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종우 실장님. 네. 그래서 지금 귀국하는 공항에서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이런 스타일을 버리고 다른 스타일로 변신할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그런 거 생각해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 나오거든요. 어떻게 변신을 좀 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저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없었을 때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지지자들을 상대로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지한 의원들이에요. 자신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지금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죠? 소위 이제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 예. 어떤 상황이냐면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네. 지금 친명계의 의원이 되고픈 후보들이 다 저격을 하면서 그 지역구에 모두 다 지금 이 깃발을 꽂는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도 누구가 가서 막 윤영찬 의원을 디스하는 모양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자신을 지지했던 의원들, 소위 얘기해서 그 자신의 정파의 의원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나서서 이젠 보호해야 된다. 자신을 지지한 어떤 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 두 번째는 아까 김준일 에디터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지금 대선 후보도 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은 당내에서 사실상 지지율이 굉장히 나쁘다. 이런, 또는 당내 이 지난 대선의 어떤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니다. 자신은 지금 정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차차기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아마 SNS든 아니면 인터뷰든 아마 MBN에도 여러 그 방송에 아마 앞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그러겠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아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낸다는 건 바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이전의 엄중함이 아니라 열정적인 모습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 대선까지 얘기해 주셨지만 대선이라는 게 당장 내년, 내후년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어떤 행보, 어떤 역할을 해 나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종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당내 이제 친명계 주류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낙연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이재명이 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 등 이런 것들을 내부 경선 때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발목을 잡았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에 이를테면은 이재명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주로 이제 최근에 그 책을 냈거든요.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외교안보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방식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느냐. 이게 이제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천 룰까지 만약에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비명계가 지금 구심점이 없는데 비명계라고 다 이낙연 대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러겠죠. 종천 의원은 낙향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독자 노선을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당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민주당 얘기에 논평까지 내놨고요.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여름철 맛있는 수박 한 입을 베어 먹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치욕적 상황이 민주당에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왕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원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에 수만 명이 응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모든 갈등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이낙연 당시 후보가 터뜨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의 귀국을 대장동 문제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가 과연 민주당 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돼야 될 겁니다. 이종훈 시장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크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가요? 당연히 당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제 흐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그래도 카리스마 있게 전체적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력한 뭐 예를 들어서 상대 정파의 라이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더라도 사실 서른 의원이라든지 조웅천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당내 차기 주자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차기 주자급이 드디어 돌아왔기 때문에 당내에 이제는 시끄럽고 당내 어떤 그런 혁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논쟁을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좀 더 희망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그래 싸움을 부추기는 또는 싸움을 이렇게 즐기는 이런 형국이 아니라 제대로만 되면 사실 이 경쟁은 혁신의 어떤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개혁의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도리어 더 빨리 개혁의 어떤 그 물꼬를, 이슈를 잡아야지 상대당 지금 그 즐길 때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상대당의 뭐 이런 것들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나옵니다. 어떤 발언인지 좀 들어볼까요? 이낙연 대표가 정치 일선에 나서면 이 이재명 현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네네. 충정이죠.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 이낙연 악마와의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낙연 악마의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심전심으로 이 이낙연 악마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을 밀었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선을 이낙연 때문에 놓쳤다.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준일 에디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요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근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악마화에 뭐 이렇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반응도 나오고. 자,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뭐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겠죠. 사실은 이제 저거에 대해서 뭐 딱히 언급을 하면은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언급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 이낙연 악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민 의원이 어떤 맥락으로 한 건지.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민주당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다 이재명을 거의 다 지지를 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네. 여기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이 더 개혁을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네. 사실은 그때 경기도에서 이쪽에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홍보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유튜브 쪽에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신경민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낙연을 세게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불편한 앙금이 사실은 이낙연계와 이재명계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거를 이제 신경민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갈등이 쉽게 치유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당내 상황에 따라서 이들이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좀 유동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그러면서 향후 행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런 부분 저희도 좀 잘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특검 포기를 한다면 그건 사돈 낱말 정당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검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젠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문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도 불체포 특검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합니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 특검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합시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드신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쇄신한 첫 번째로 상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공동으로 서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 기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좀 났나요? 네, 최고위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위 마치고 나서 민주당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또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체포 특권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아예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특권 포기 동의서를 받을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권 포기에 대한 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총의를 모아나가신다는 건 무슨? 그런 구체적인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가 논의가 있을 겁니다.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 이게 그 혁신위 제안이었잖아요. 그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혁신위의 요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 이종우 시장님,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 얘기를 토대로 하면 예상을 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와 로텐도홀에 책상 하나 놓고서 불체포 특권 서야 공동으로 하자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 물론 권치수 대변인의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혁신위가
첫 번째 어떤 1호 지금 혁신안으로 지금 불체포 특권 이야기를 이슈화했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혁신위가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와 전혀 다른 뜻으로서 지금 독립적으로 이런 안들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토리인즉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연설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얘기한 바로 그 다음에 혁신위가 이런 안을 1호 안을 내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민주당이 이 건으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당내에서 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어떤 공세가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불체포 특권 사약하겠다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슈를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뭐 안 한다. 우리는 당내 아직 의총이 뭐 의견을 못 모았다. 이런 식으로 할수록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에 그냥 이슈를 끌려다니는 어떤 형세, 이런 형세이니까 저는 혁신안이 물꼬를 텄고 그 물꼬로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허준 변호사, 어쨌든 혁신위가 이 개혁의 드라이브로 내건 게 바로 공천 룰 관련해요.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김은경 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일단 취지 자체는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이제 혁파를 하고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어떤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취지인데 공천 룰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원들 정치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데다가 이 룰 개정 방안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굉장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TF를 통해서 지난 5월에 이 공천 룰을 확정하긴 했는데요. 주로 강성 친명계로 평가되는 원외 인사들이 이 룰에 대해서 개혁 요구를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이고요. 여러 대립 지점이 있지만 이제 가장 대립된 게 결국 이제 대의원제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친명계에서는 대의원표 하나가 권리당원표 60표랑 맞먹으니까 이거 결국에는 돈봉투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우리 대의원들은 지금 권리당원들은 지금 영남 쪽에는 많이 없는데 그렇다면 영남 민심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친명 지지층이 많은 이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지금 뭐 경계하는 어떤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혁신의 인선 면면이 굉장히 친명 일색이 강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추가 인선이 없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이 못 받고 있는데 이 비명계 의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인사가 혁신이 내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천 룰 개정이라는 칼날이 결국에는 비명계를 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리터, 그러면 이게 친명계와 비명계가 공천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는 이 지점, 대의원제 폐지가 가장 핵심인가요? 아니면 뭐 딴 것도 뭐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 대의원제 폐지는 사실 지금 좀 뜬금없다라는 친명 중에서도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은 대의원제는 당대표를 뽑을 때 있는 거죠. 공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의원제 뭐 폐지를 해야 되면은 할 필요는 있지만은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은 지금 이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부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를 할 것이냐를 놓고 좀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당이 방탄 정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내로남불 정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복기를 해보자라는 쪽이고,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지금 당원들이 직접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이게 더 당원들의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이게 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에도 어쨌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안철수계가 다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룰이 정해지느냐가 당의 어떤 운명 이런 거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김남국 의원, 코인 이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한 수위가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민지숙 기자, 오늘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뭐 징계 수위가 아예 딱
결정이 딱 되는 거는 아니죠, 이게. 네, 자문위에서 오늘 의견을 냅니다. 아. 오늘 오후 6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회의에서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가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오전 최고위에서는 김 의원의 어떤 징계에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재현 변호사.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 윤리위에도 그렇게 썩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 주장은 윤리 자문위에서 출석하라는 대로 출석했고 추가 요구하는 자료들도 일부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전체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 입장은 아니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밀 유지가 담보되지도 않고 지금 여야 동수로 구성된 이 자문위에 이런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대신 제출한 게 뭐냐면은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 부록 코멘트 같은 것들을 다 달아가지고 별첨 자료로 낸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건 2차 가공 자료죠. 기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전체 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자신한테 우호적인 어떤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면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해서 내 억울함을 밝히는 게 훨씬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김남국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하나도 투명하고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을 텐데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강력 징계에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한 해명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국민적인 비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고 단계의 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일 리터. 자, 이런 부분 오늘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징계 얼마나 할 건지 권고를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내잖아요.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좀 비협조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명 권고안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은 예전에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아나운서 모욕 발언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명 권고안이 나왔지만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네네. 사실은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의식에 지금 뭐 이런 기로에 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그러니까 뭐 회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질문에 계속 거래를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정도만 해도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다 위반한 거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윤리특위는 윤리특위의 일을 하고 그거는 그 다음에는 본회의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과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권고가 될지 국회 윤리특위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취재 잘 해서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이재명 후쿠시마 약수터가 아깝냐? 여당 먹방에 야당 단식으로 맞불립니다. 여당 지도부가 연일 먹방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 먹방을 예고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사드의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면 역적 행위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경북 성주군에 갑니다. 타드 괴담을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이 타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조장한 몸통이 누군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네, 전국 최대 수산물 시장인 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들. 이렇게 최근 횟집 먹방 인증샷을 올린 다음에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일명 수산물 먹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불금에는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락시장을 찾아 회식을 하며 이렇게 상인들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양기가 한 있죠? 아유, 큰일이네요. 그럼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경기를 회복해서 그분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괴담과 선동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날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당 의원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산 돌돔에 태안산 광어, 강원도 멍게를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했다고 합니다. 횟집 사장님들과 소주잔을 부딪히며 피해를 막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한 총리 앞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먹방이 아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후쿠시마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청래 최고님 먼저 기회 되시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정부 여당에 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헐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김당 사람들이 횟집에도 가고 또 참외도 살펴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마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횟집에 가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네, 정부 여당의 먹방에 야당은 단식으로 막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난 3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이렇게 삭발을 한 뒤에 얼마 전 단식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 오늘 우원식 의원도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요. 이 정의당 당 대표도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우리 정부가 장단 맞추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 앵무새 같은 우리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괴담입니다. 네, 여기에 통영에서 태어나 자랐다라는 바다의 딸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임기를 하루 남겨둔 오늘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행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바다의 딸로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익위원장을 떠나고 또 휴식 이런 심의 기간을 갖더라도 이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고체화를 시키는 그런 일에 제 힘을 좀 보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1일 브리핑에 민주당 1일 2일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민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술은 정통 아니라 정상 안 돼. 그래요? 저녁에 손님이 없어. 어느 정도 뚝 떨어졌어요? 한 30%?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그런데 손님이 딱 끊고요. 이달 들어서. 손님들. 그런데 좀 예민하죠.
네, 김준일 에디터님, 예. 지금 소금 사재기에 소금값이 오르자 이 제주도에서는 뭐 700포대를 훔친 부부가 붙잡혔다. 소금을 훔친 부부가 붙잡혔는데요. 이 오염수 안전성 논란에 이 먹방으로 막대응 이런 정부 여당의 먹방 효과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소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독성 물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네.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거의 문제 뭐 이제 오염수 방류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만은 소금까지 사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서울대 회계학과 강건욱 교수나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네.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2011년에 일본 정부가 했던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하고 똑같아요. 지금 2011년 3월 달에 이게 그러니까 폭파가 되고 4월 달부터 먹어서 응원하자 했는데 문제는 몇몇 연예인들이 이거 먹고 암에 발병됐어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더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야, 이거 먹으면 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먹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더 안심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먹방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 태평양 도서국에 소속한 나라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 반대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어제 외교부가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외교부가 의회의 외교 활동, 특히 제1야당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방식으로 질타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주인 변호사님, 외교부가 법무부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침을 했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의 외교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서한의 내용이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것도 또 유지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IAEA 결과도 우리가 또 존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답신이 오면은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플리 코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교류하고 또 심화된 이런 과학기술을 함께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를 더 단단히 묶어줄 중요한 가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요. 지난주 있었던 순방 얘기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등 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베트남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그때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다녀오셨어요. 혹시 보시고 좀 어떠셨나요? 예, 그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R&D 센터 공장이 아니고요. 그 센터에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센터의 직원 그리고 또 그 센터에 참여하신 우리나라의 그 키스트에 해당되는 베트남 키스트, V 키스트의 또 연구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베트남의 이제 그 IT 관련 젊은이들을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격려해 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베트남의 현재 우리의 협력 관계가 파트너십이 제조 중심에서 어떤 연구개발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우리 기업들에 또 이렇게 취업할 수 있게도 하고 또 베트남과 R&D 연구 그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니까요, 글로벌 양자 행사 퀀텀 코리아가 열리더라고요. 네. 또 MBN에서도 지난해 11월 MBN 보고대회에서 이 퀀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저희가 논했는데, 네. 자, 정부에서는 이렇게 퀀텀 양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양자 기술은 그 산업이나 그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그것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명운을 걸고 이 기술을 이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라 그러면 이제 좀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예, 물질을 구성하는 채소 단위인 원자, 또 그 원자에 있는 아주 작은 그죠 전자 이런 것에서 이제 관찰이 되는 발견이 되는 그런 어떤 물리 현상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그 양자 기술을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컴퓨팅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기존 대비해서 또 어떤 통신에 있어서 그 보안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센서 측면에서는 센서의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퀀텀 코리아에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퀀텀 코리아 행사에서는 이런 그 양자 기술 관련해서 집중될 예정이고 올해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그 생태계 혁신의 흐름, 그 양자 기술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수준 높은 국제 행사로 이번에 이제 개최하게 됐고 이 행사에서는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오시고 양자 관련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 스카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함께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기업들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기업의 전시회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제 컨퍼런스도 열리게 되고 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면은 그 양자 기술의 그 생태계가 한층 더 성숙하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될 그런 기회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지금 뭐 누누TV 등등 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종료되는데 문제가 지금 이게 뭐 서버도 해외에 있다 그러고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어떻게 정부에서는 좀 대응책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불법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는 절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강력하게 이제 앞으로도 단속을 할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그 이제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또 의지도 천명을 했고요. 또 이런 그 노력에 의해서 불법 사이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신 국내 이제 OTT나 또는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와 협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체계성에 더해서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뭔가 좀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불법 사이트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K 컨텐츠 육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과기정통부가 미디어 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정책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미디어 콘텐츠 산업계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제작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 자금 공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5천억 원 정도의 투자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그 투자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금액에 더해서 이런 그 금융기관이나 IPTV 3사가 또 지원하게 됨으로 해서 그 지원의 규모가 커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여기 MBN 스튜디오 오시기 전에 AI 반도체 최고의 전략 대화 거기 참석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장관님이 직접 제안한 K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K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일단 이제 그 클라우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이 클라우드가 이제 그 개인용 컴퓨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서버로 해서 대용량으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그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그 코로나 때 그 백신 그 접종 예약을 할 때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예약 문제가 싹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을 좀 모아서 그 클라우드가 우리의 어떤 그 기술로서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K 클라우드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AI 반도체 기술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엄청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그 반도체와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잘 엮어서 경쟁력 있는 K 클라우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말씀을 더 들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대화 나눠봤습니다.